오늘부로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른바 뉴 스타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됐다는 말은 사실상 조약이 파기되고 끝났다는 뜻인데, 이제 전략무기 감축, 즉 핵무기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양측이 핵전력에서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에서 이젠 한국에게 핵무기를 승인해야지만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하원은 8,387억 달러 규모의 국방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7표, 반대 214표였는데 공화당 의석이 220석인데 찬성이 217석 나왔다는 건 공화당 내에서도 3표가 이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해서 예산 집행을 시작했는데 바로 2천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렀는데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면서 이제는 2천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가 만료되면서 양측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러 간 핵무기를 법적으로 통제하던 장치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먼저 핵 분비 경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즉, 제한 없이 핵전력을 증강하겠다는 도전적인 메시지인데요.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류야브코프는 2월 3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빈과 회담을 갖고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만료 이후 핵무기에 대한 제한 없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게 조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무응답을 곧 미국의 응답으로 보고 있다며 협정 종료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1972년 냉전 한가운데서 무제한 핵분비 경쟁은 인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솔트는 이후 소련 붕괴 직전 기존 핵전력을 직접 줄이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으로 발전했고 2010년까지 3차례 이상 갱신되며 이어져 왔습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뉴 스타트는 양측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 투발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 1,350기, 러시아는 약 1,440기로 실전 배치 핵탄두를 줄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양측은 뉴 스타트를 연장하거나 대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만약 뉴 스타트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원한다면 중국까지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자 트럼프는 그렇다면 만료되면 그대로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핵 제한 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는 전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때 가능하다며 우리는 핵무기 제한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다시 한번 미국과 핵 분비 경쟁을 해보겠다는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그러나 과거 소련이 그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 전례를 생각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분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군수 핵전력 체계는 심각한 부패에 찌들어 있습니다. 사르마트 ICBM은 2017, 2018, 2022년 시험 발사에서는 간신히 성공했지만 실전 배치 후 2023, 2024, 2025년 연속 발사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발사 직후 폭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전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SLBM 불라바 역시 13차례 시험 발사 중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푸틴 지시로 서둘러 실전 배치한 뒤 이후 시험에서도 실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즉, 러시아가 핵을 쏠 경우 정말로 목표까지 나라가 터질지, 중간에 폭발할지, 발사대에서 사고 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금 국방 예산을 2천조 원 규모로 끌어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삭감했던 각종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AGM-181 스텔스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 해군용 스텔스 핵순항미사일, 지하 깊숙한 벙커를 관통하는 핵 벙커버스터 폭탄, 20피트 컨테이너형 이동식 전술핵 저장고 등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핵무기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조현준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미 피코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두 장관이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힘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한국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의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동맹이 안보 공급망, 경제지역 질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틀로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기조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무기 조립을 공개하는 등 주변국에 미국 핵 기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지지 의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도약이라 했으며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바이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현재 백악관 내에 감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국방 모범 파트너로서 맡길 임무가 따로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안보의 의존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행동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찬의 핵심 배경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국방비 지출 확대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보 엘브리지 콜비는 이를 두고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이라고 극찬하며 대한민국은 노력과 자금 진지함과 헌신을 쏟아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NDS가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 국가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라는 4가지 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과감한 국방비 지출 약속과 견고한 방위산업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한국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맹을 안정시키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전략적 승리였음을 입증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을 넘어 미국의 아틀라스적 부담을 덜어주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발언은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북중러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핵실험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버젓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우리는 왜 멈춰야 하냐고 반문했는데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 북중러만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가지는 게 맥락에 맞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핵무장 반대 여론이 매우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때문에 핵무장을 트럼프 정권이 지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한국이 미 정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협의 그룹 NCG를 처음 가동시켰습니다. NCG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창설되었나 이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의 비용 분담, 기조가 반영되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요.
불확실성 해소와 핵 동맹의 제도화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핵 협력은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우산을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방어를 주도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다시 불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흔들림을 체감할수록 억지의 마지막 수단을 자국의 핵무장에서 찾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올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무려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66.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쌓인 불신과 현실 인식의 결과입니다. 북핵 위협이 이제는 생활권 안보로 직결된다는 체감이 국민의 선택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핵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억제 구조가 더 싸고 더 빠르며 더 확실하냐는 현실적인 계산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 의무와 2015년 한미협정에 선동에 없는 ENR 금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연료 보급 안정성과 기술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협정 안에서 한국은 움직여야 하는데 먼저 미국 의무가 걸리지 않은 경로를 제도화해 연료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전략 비축을 들여 연료 중단 위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비분리형 R&D를 PIF, IMEF 등 국내 시설에서 강화하여 기술 자립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화이로 공정도 비확산성과 안전 조치성을 입증하며 장기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내 농축은 서두르지 말고 해외 HALU 생산 라인 지분 확보 등으로 대응하면서 협정 절차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처리는 단기 실익보다 외교 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술과 검증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기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품격입니다. 북한의 위협도 숫자로 명확히 보여야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약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20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전술과 중거리, 대륙간 미사일의 다층적 배치와 고체 연료화 전환입니다. 이는 발사 준비 시간 단축과 생존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억제 전략의 전환이며 한국으로 하여금 응답 속도와 타격 방식 전반에서 전혀 다른 전략적 계산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동맹의 신뢰도 이제는 행동의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올해 들어 한미일 연합훈련은 공중과 해상, 사이버 전장을 모두 아우르며 접속성과 반응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이며 전력 증강의 약 29.1%, 전력 유지의 70.9%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당장의 전장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위한 기술 축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만약 자체 핵무장을 고려한다면 예상 구조 내에서 어떤 항목을 줄이고 늘릴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핵심 시설의 지하시설화, 지휘통제망 이원화, 핵연료 관련 기술 관리체계 강화 등이 전력 증강 항목만으로도 막대한 국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억제 구조를 선택하려면 하드웨어와 이를 컨트롤할 지휘통제, 그리고 핵이라는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법제 마련이라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군의 도발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의 행동은 도를 지나쳐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단순한 잠재적 위협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토 확장을 노리며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진행한 핵무기 훈련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 내 미군을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군은 한반도 서해와 맞닿아 있는 산둥반도 지역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하여 중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등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타격 훈련 사정권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 근처에서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하며 주한미군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다음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군에 맞서 국가적 생존을 위한 단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관련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급진적인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기술을 사전에 갖추어 놓고 상황에 따라 핵무장을 선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굳이 즉각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능이 없어 재래식 전력으로 제한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KD-X3급 잠수함은 어뢰뿐만 아니라 현무 탄도미사일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형태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SLBM 기술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요구되는 기술력의 수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의외로 핵탄두를 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운반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SLBM 같은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비에 속하는 분야로 다른 국가들이 쉽게 전수해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두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사거리 6,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개량형은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탄두 중량 역시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단일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탑재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재진입 MIRB 기술도 병행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탄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핵 추진 시스템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재래식 미사일 체계가 주력이었지만 최근 사거리 증가와 탄두 중량 확대를 목표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은 국제원자력 협약과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자체적인 핵 추진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원자로가 실용화될 경우 경항 공모함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핵 추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원자로 문제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세계 군사 강국들조차 실패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군사적 응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우라늄 135X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료 수급부터 제조를 타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군사 강국들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이 기술 개발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의 차세대 현무 미사일이 최종 시험을 통과하자 중국 국영 언론은 방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북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까지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며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의 국력 쇠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작은 나라 한국이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형 미사일이 단순한 전력 강화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의 초대형 탄두는 지하 300에서 500m 관통한 후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군 지휘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 8톤의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할 경우 충격파로 인내 도시 하나가 초토화될 수 있으며 반경 10km 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과 생명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를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발전은 단순한 방어력을 넘어 주변국들의 오판을 방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지하 수백 미터까지 파고든 후 폭발할 경우 2차 지진파가 발생하여 남아있던 건물들마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이 어려운 전술 핵무기보다 현무5 미사일이 중국 입장에서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현무5 미사일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탄두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조정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500km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사거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제기되었습니다. 북유럽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한국 국방부가 2030년까지 진행할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최상위급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의 대부분이 차세대 무기 시스템 연구 개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기반 차세대 군사위성 시스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 구축함 등 한국이 보유하지 않았던 최첨단 무기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술 핵무기를 개량형 현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현무 미사일보다 훨씬 크기가 커진 현무6 미사일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탄두 크기 또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화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가 2,000km로 제한되었으나 실제 현무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의 성능은 이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을 주요 타격 목표로 하면서 탄두 중량을 최대 15톤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현재 개발 중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필요할 경우 핵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래식 탄두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으로 우주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로켓 기술, 핵탄두 장착 미사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 핵무장을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 미사일 한 발은 기존 현무 미사일 10발 이상의 화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탄두 기술이 적용되어
하나의 미사일에서 다수의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를 향해 동시에 날아가게 되며 이는 일본, 북한,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요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중국 국경 언론과 환구시보는 한국이 서해상에 현무 미사일 배치를 계속 늘릴 경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사 내에서는 만약 한국군이 현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한다면 한중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무 미사일 증가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보 유국임을 선언하지 않았으나 단기간 내에 수천 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잠재적 핵보 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현무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